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5일이고요.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9% 하락을 하면서 양증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7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3,600억 매도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200억 매도, 기관 투자자는 150억 매수를 했고요. 계속 이제 상승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오랜만에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관세에 의한 불확실성이 거의 다 회복이 된 상태에서 나온 음봉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고점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또 한 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하락을 시작할지는 우리는 더 봐야 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는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때 떨어질 확률이 높은 자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기 위한 그런 시장 상황이 사실상 아직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수 시장도 좋지 않고 해외 시장도 계속 이 환율에 대한 변수와 그 다음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사실상 좀 크게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오늘 꽤나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 투자는 단기로 이제 빠져나간 것 같고요. 사모펀드라든지 투신 이러한 이제 수급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최근에 들어서는 이 매수세를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코스피에 대한 그런 이 유입이 사실상 코스피를 상승을 보고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MSCI 리밸런싱과 같은 그런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들어와주는 모양새가 이제는 5월 말까지 갔을 때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6월에 들어갔을 때도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일단은 코스피 그래도 반등을 꽤 했고 이후의 움직임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0.8% 조정을 받았고 일단 뭐 코스피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반등을 했고 지금은 횡보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했고 크게 많은 매수 아니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하면서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 그 다음에 상해중합 모두 하락했고요. 어제도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0.7%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유예, 그죠? 관세 유예 정책으로 저점을 찍고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고요. 14,800포인트에서 19,000포인트를 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30% 이상, 40% 가까이가 반등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급등주도 아니고 나스닥이라는 지수 자체가 3, 40%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시장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뭔가 도돌이표처럼 되돌아온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 분명히 뭔가 시장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다우는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일단 나스닥보다 약하지만 일단 절반 정도까지는 와 있는 상황인데 주후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10원 정도 떨어졌고요. 1398원 정도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상당히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뉴스 하나에 따라서 하루에 또 이제 뭐 수십 원씩 이렇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다 보니까 환율이 정말 정신없게 흐르고 있고요. 이 수출하는 입장,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이제 가격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정말 이제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계속 봐야 된다. 환율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에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크게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지난 120일 동안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 20조 정도, 30조 가까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직은 외국인 투자자 들어온 게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더 떨어지면 들어올 건가? 그것도 이제 의문의 상황이고 그러한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흐름들은 보았고요. 이제 이 해외 증시들, 해외 상황들을 좀 보면서
이 증시에 대한 주요 이벤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거는 이제 제2의 플라자 합의, 약달러 논의 안 했다. 강달러 정책은 여전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환율이 급락한 데에는 지금 미국과 한국이 지난 4월에 이 이탈리아에서 환율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는 것은 미국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 국가의 약한 환율을 높이라는 그런 압박을 가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대만의 달러라든지 우리나라의 원화라든지 중국의 그런 위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서서히 또 이제 원달러가 회복을 하면서 환율이 또 이제 올라왔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그 소식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환율에 대한 문제가 확정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이제 직접 환율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달러에 대한 정책은 아니다. 여전히 강달러의 정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환율의 영향보다는 본인들의 이제 국채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이 안정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가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코스피는 원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원화가 가치가 높아지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진다고 하면 미국 증시에 있는 이 투자자들이 코스피로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움직임들이 사실상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은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경기 하강 추세, 그런 코스피에 대한 기업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이제 2월 MSCI 리밸런싱 때는 편출만 되었던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유입이 된다? 그거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달러 가치가 높아져서 미국 증시를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원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대신 코스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화를 다른 국가의 이 자산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지금 매력도가 높은 해외 자산에 또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로 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이제 저렇게 환율을 계속 본인들이 약세를 원한다고 한다면 달러에 대한 위상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떨어져야지 정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수치를 보면 미국의 이 증시가 다시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달러 지수가 약해진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증시가 떨어져야지 정상인 겁니다. 근데도 지금 이제 관세 유예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증시가 크게 반등했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과 합의를 했던 그 내막에 대해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피해를 견뎌야 된다. 미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깜짝 이제 합의를 해버렸죠. 그 이유가 지지층도 타격을 받는다라는 경고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와일스 비서실장과 베센트 재무장관 등이 블루 칼라도 타격이 있다라는 조언을 했고 트럼프의 이제 지지율의 핵심인 이 층이 블루 칼라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의 부활을 일으키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러한 이제 미국의 옛날 이제 제조 강국 시절에 그런 이 사람들이
중산층들이 이 트럼프가 부활시켜준다라고 하니 그쪽에 지지율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한 이제 이 무역도 되지 않는 상황을 관세로 만들어 버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인플레라든지 그런 압박으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거의 30 몇 프로대까지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중국과 협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저 말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관세를 합의했다는 뜻이고 그 관세에 대한 합의 자체가 미국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데도 한 것은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미중 합의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 제재 유예를 하긴 했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통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에 대한 이 거를 막아라 미국이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반격을 하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그 처음에는 이제 펜타닐로 중국에다가 20% 관세를 추가로 물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다가 하면서 100 뭐 중반대 거의 200%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결국엔 돌아온 거죠. 그럼 트럼프가 이 펜타닐 관세를 남긴 상황에서 중국은 그것을 반격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엔 서로의 불신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트럼프가 지난번에 멕시코의 마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예를 했다가 결국에는 마약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도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마약 대응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한번 부과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조치가 중국과의 정말 협상보다는 본인의 지지율을 하락을 막고 최근에 이제 그 관세 합의 이후에 중동으로 가서 순방하면서 뭐 미국의 많은 투자금을 받고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재하고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도 중재하고 서로 뭐 세계적인 뭐 거의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는데요. 결국에는 지지율이 또 안정권까지 반등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본인의 카드를 꺼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부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직은 시장에 계속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란과 핵 합의도 매우 근접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3%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중동 쪽에 투자도 받고 본인이 이제 복잡하던 외교도 해결하고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발표했던 중동 투자 수치보다 실제 투자 내용이 좀 이제 뻥튀기가 된 것 같다. 실제로 이제 백악관에서 공개했던 사업 총액이 2,830억 달러. 사우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는 6천억 달러의 유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3배 가까이가 차이 나는 금액이고요. 카타르도 마찬가지, 보잉 구매가 2천억 달러였는데, 실제는 960억 달러로 나오면서 거의 3배 가까이를 부풀려서 언급을 합니다. 본인의 이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계속 이제 업적을 만드는 거고요. 그게 실제보다는 너무 과장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만큼 이제 트럼프는 지금 밖으로 보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계속 SNS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이제. 이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돌파를 했고요. 한 달치로 봤을 때는 고점을 높여서 올라갔습니다. 1년치로 본다면 4.5%를 넘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딱 그 지점에서 찍고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은 N자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요걸 이제 막지 못한다면 트럼프는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겁니다.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가 계속 맞물리면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높게 만들고 있는데, 초반에 트럼프가 베센트 장관이 언급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주시하고 있다.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본인이 시장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국채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아한 상황이죠. 관세를 부과해도 올라가고 시장에 관세를 철회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떨어뜨릴 조치를 하게 될 텐데 분명히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텐데요.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가? 그리고 10년물 말고 지금 30년물은 거의 지금 1년치로 봤을 때 최고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치솟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곧 6월달, 7월달에 계속해서 부채가 만기가 돌아올 텐데 그거를 차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신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계속 이 금리가 높고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많이 발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7월, 8월쯤에 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서 결국엔 잘 지나가더라도 요거는 국채를 더 발행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질 거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건드리고 있고 트럼프가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때문에 또 라면서 미국 국채 투자 개미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미국 연준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감세 공약에 재정 적자 경고음, 장기물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고 있고 10년물 ETF 수익률이 마이너스 7.4%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주가 폭락에 따른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 매도가 나오고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란 인식에 금이 간 것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깨진 거죠. 계속 저렇게 변덕스러운 정책을 펼치니 방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정이 미국 의회에서 진행이 되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는 2조 달러에서 2027년에 2조 3천억 달러로 확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장기 국채에 부담을 줄 거다. 결국엔 국채 금리를 주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저 감세 정책은 통과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계속 이제 연준 의장에게 파월 의장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릴 수가 없죠. 시장 국채금리가 저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실제로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1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변동을 했는데요. 미국 연준이 8월 이후에 9월 달에 들어갔을 때 빅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한번 했고요. 그 뒤에 0.25%씩 두 번 연속 내렸습니다. 11월, 12월에. 그러면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를 내린 게 효과가 없이 계속 올라갔죠. 금리 내리고 보통 6개월 뒤에 효과 나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내린 거 이제 6개월 뒤면 올해 3월이죠.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조금 이제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듯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트럼프의 이 경기 침체 유도 정책 때문에 떨어졌던 건데 관세가 부과되니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계속 이제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결론만 본다면 8월 달에 국채금리가 3.6% 수준에서 지금 4.5%까지 0.9%가 올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5.5%에서 4.5%로 내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 4.5%까지 1% 내렸는데 시장금리가 0.9% 거의 1%가 올랐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죠. 단기물은 국채금리가 떨어지긴 하지만 장기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정말 시장에 지금 왜곡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 10년물 투자, 장기 채권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자체에 지금 신뢰도가 줄어들고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반대 자산인 금이라든지 그런 이 다른 투자처에다가 이 돈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본의 이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일본이 계속 물가 상승률에 지금 높아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성장률 하락은 상관없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럼 금리 인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엔화 가치가 높아지고 달러 가치가 내려오고 10년물 일본의 국채금리가 높아지고 10년물 미국의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지금 같이 높아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지금 문제죠. 통화 가치가 이렇게 마주보고 온다는 거. 근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우려가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이 이 인플레입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 정책 이후에 미국에 엄청난 버블이 생겼고 사실 그 이전부터 2007년에 금융위기, 2008년에 금융위기 때부터 미국이 제로 금리를 실시를 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금들이 인플레를 지금 유발하고 있는데 그게 딱 보이죠. 트럼프가 관세한다. 그러면 시장이 쫙 빠졌다가 관세 안 한다 하면 시장이 다시 쫙 오릅니다. 트럼프는 이 시장에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이 위험자산에 들어가 있는 돈들을 빼내서 그거를 본인들의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채권으로 이 자금을 유입시켜서 국채금리도 다운시키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 부채를 줄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건데 그게 지금 뜻대로 안 되죠. 오히려 채권에서 계속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빠져나간 자금들이 금으로 가 있거나 혹은 현금 확보해놨다가 본인이 시장 유화 정책을 펼치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이런 증시 쪽에 집중되니까 투기 자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본인도 본인대로 지금 머리가 아플 거고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강제죠. 미국의 채권을 강제로 이제 판매하는 이 국가들에게 그걸 이제 관세 협상으로 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상대국들은 그런 불리한 협상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더 세게 시장을 눌리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7월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7월 초.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기간. 그리고 중국과의 신경전이 언제 또 파기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또 본인의 입지가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무언가 수를 쓸 거다. 그리고 지금이야 뭐 분위기 좋죠. 많은 투자 이끌어내고 막 이 미국에 엄청난 이제 공장을 짓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그렇게 약속은 했는데 그 기간이 뭐 1년, 2년 내에 하는 약속이면 신뢰가 가겠죠. 근데 뭐 향후 10년에서 20년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혀 소용없습니다. 2040년, 2050년 이 지금 국가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간인데 그거를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공장 하나 지어서 안정화시키는 데까지도 거의 한 5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최소.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뭐 트럼프의 이제 이 좋게 얘기하면서 협상을 좋게 하겠지만 그게 트럼프가 내려가면 과연 이어질 건가 투자가. 그래서 그것만을 기다릴 겁니다. 트럼프의 약점을 알고 있고 사람들도 그걸 중국은 더더욱 더 잘 알고 사용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런 약점들을. 그게 결국에는 또 어떻게 이 시장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5월, 6월, 7월은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5월 초 중순은 시장이 많이 회복되면서 진행되었지만 분명히 또 한 번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디폴트 우려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처음부터 해결을 시도하려고 했던 관세 정책이 왜 나왔는지부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정부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라라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현금이 8월에 소진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부채를 늘려도 문제, 늘리지 못해도 문제입니다. 늘리면 늘리는 대로 채권 발행량이 높아지면서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처를 찾아야 되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커버를 치더라도 결국은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걸 디폴트가 또 다가오면서 또 이 공화당 말고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트럼프에 대한 입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채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그런 피치 이런 데서 미국의 이 부채 비율을 줄이지 못하면 신용 등급을 또 떨어뜨리겠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10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정말 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지 못하는 그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채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발작을 일으키면 아까 얘기했죠. 마진콜이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던 그런 뱅크라든지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실리콘뱅크였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SVB였나요? 네. 그런 은행과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채권 시장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 채권 가격이 낮아서 이 자칫 잘못 투자를 했다가 지금 한번 큰 사태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또 그런 이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차분하게 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반등장에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좀 안전하게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의 목적이 무엇인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